함께 자녀 교육 특강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안 온 가족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 냉 가족도 온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 가족 예배가 지금은 자녀들도 별로 안 앉아 있고 어른들만 잔뜩 앉아 있는데 이후에는 정말로 이 제목처럼 온 가족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상관없이 오늘 관계회복과 이 자아실현을 돕는 대화기술 1번 되어 있는데요. 2번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중간에 조금 끊어질 거예요. 왜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곤란하니까 맞죠? 적당한 선에서 끊고 두 번째는 다음 달 첫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보면 인간은 관계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부모와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 선후배, 직장 동료,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도 관계를 맺죠. 이 세상과도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고 또 저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매우 중요하죠. 그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관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는 이 삶을 이루는 기본 단위와 관계인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앞차와의 관계죠.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부딪히면 큰일 나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관계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 집사님이 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눈도 작고 눈썹도 반쪽밖에 없고 코도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입도 그냥 평범한데 그런데 하면서 끝말이 참 조선말은 끝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조화는 잘 이루었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굴에 조화가 잘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과 코와 입과 이 모든 것들이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관계에 따라 눈과 눈 사이가 너무 거리가 멀면 또 이상하고요. 너무 좁아도 이상하고 맞죠? 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눈, 둘, 코 하나, 입 하나인데 그 관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어디에 앉을 것인가 고민 많이 하셨죠? 괜히 저 사람 옆에 앉으면 냄새 나지 않을까? 귀찮아지는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앉을 것인가? 오늘도 아무 생각 없는 죄인은 마치 어디에 앉아요? 이 긴 8명, 1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제일 끝에 앉아. 아무도 내 옆에 앉지 마. 나는 관계하기 싫어.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나 생각 있는 죄인은 어디에 앉을까요? 한가운데 누구라도 내 옆에 와서 앉으세요. 관계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고 오신 옷도 뭐 때문에 그 옷을 입으셨어요? 오늘 주일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또 날씨, 계절, 또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이 옷을 입으신 거죠. 이 모든 것이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본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관계 있는 것끼리 줄을 그으시오. 아니군요. 저희 집에는요, 명절이 되면 이런 놀이를 많이 하는데요. 좀 해보셨습니까?
역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거룩한 우리 대학교에 이 세상 이 사단마귀의 놀이 가요? 악한 놀인가요? 네. 저는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의 이 판세 흐름을 읽어가면서 저 사람은 무엇을 모으나, 저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 관계를 알아보는 거죠. 저희 집에 저희 막내 누나는요, 자기가 먹을 것만 쳐다봐요. 자기가 먹을 것만 생각하고요,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만 쳐다보는, 그렇게 늘 돈을 내어놓게 되는 거죠. 인생에 성공한 사람을 보면요, 언제나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거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은 언제나 보면 관계가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뭘까요? 가정의 행복은 뭐 큰 게 아니잖아요, 맞죠?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행복한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쉬워 보이는 이 관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죠. 이 단순한 관계가 안 되면요,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뭘까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 맞습니까? 그래 본 적이 없습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죠.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목사와의 관계가 매우 좋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없는 듯이 침묵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안 좋았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1일입니다. 좋은 관계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가 가기 싫은 거죠. 내가 가기 싫은 그 교회에 누구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기 싫은 그 교회에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이 신앙생활이 원만하고 화목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관계하는 인간, 관계를 잘 해야 하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또 어떤 존재일까요? 두 번째는 갈등하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죠. 갈등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잘 관리하면 이 갈등 때문에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하고 자라가게 되는 거죠. 저는 가끔씩 TV를 보면서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하는 부부를 보면 저거는 부부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워야 부부고 싸우고 안 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의 갈등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이 내적인 갈등, 이 자아와의 갈등이 있는 거죠. 나도 왜 내가 이런지 모르겠다.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이 내적인 갈등, 자아와의 갈등인 거죠. 모든 일이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을 파업하고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싶을 때 있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힘든 일이 있어서 남편이 뭘 잘못했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왜 그래? 객관식으로 물어봐요. 1번, 2번, 3번, 4번. 뭐라고 말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내적인 자아의 갈등이 있다는 거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던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내팽개치고 공부 안 해, 밥 안 먹어, 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또 물어보죠. 객관식으로 1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니? 용돈이 작니? 친구와 싸웠니? 반찬이 마음에 안 드니?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 내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갈등은 또 우린 타인과의 갈등도 있죠.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갈등. 옛날에는 극장에 가면 이 중간에 이 팔걸이가 하나인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팔걸이를 누가 차지할 거냐. 옆에 사람이 험상궂고 생겼으면 슬며시 팔을 내려놓고 옆 사람이 만만해 보이면 내 팔을 잽싸게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사람이 괜히 내 옆에 앉아서 내적으로 몸을 기우냐. 이 타인과의 갈등 때문에 이러는 거죠. 오늘 이 사람 목욕했나 안 했나? 냄새는 왜 이렇게 나지? 타인과의 갈등. 다른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겪는 거죠. 또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일로 인한 갈등이죠. 무엇이 일일까요? 직장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일인 거죠. 전업주부와 집에서 일하는 것, 이거 일이죠. 신혼 때는 이 아내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을 매우 보람 있는 활동으로 여기죠. 우리 남편이 이 된장찌개를 좋아하니 이 된장찌개를 끓여주면서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며 행복을 누리죠. 그리고 와이셔츠를 다리면서 우리 남편이 이것을 입고 갈 것을 상상하며 행복해하죠. 안 그러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 아기를 보면서 지혜비를 꼭 닮은 이 예쁜 아기를 물고 빨고 막 좋아하고 행복해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 아기 보는 일이 화가 나는 갈등의 요인이죠. 밥하면서 막 욕을 하죠. 나는 오늘 저녁 그냥 안 먹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먹고 들어오면 먹고 들어온다고 해야지. 왜 안 먹고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나. 그토록 즐거웠던 이 밥하는 일이 갈등의 원인이죠. 왜 이 인간들은 빨래를 아무렇게나 벗어놓나. 양말은 왜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꼬아서 벗어놓나. 여기 한 짝 저기 한 짝. 치우는 사람이 있고 어지는 사람 따로 있나? 이 모든 것들이 갈등의 원인이에요. 오늘 그 예뻐 보이던 이 아이가 지혜비를 닮았다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하네요. 씨는 못 속인다고 막 욕을 하면서 맞죠? 왜 그럴까? 이 모든 것이 관계의 원리입니다.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 이 갈등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서 우리의 관계가 더 발전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요즘의 아이들 더 이상 신세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신세대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먼저는 자기 중심적이죠. 옛날에는 관계가 매우 복잡한 대가족 사이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끈이 하나 끊어져도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엄마 아빠랑 싸우면 그야말로 이 아이는 낙동갈 오리알이 되어버리죠.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이 대가족 제도 안에서 모든 관계를 또 다 배워요. 협박하는 거, 협상하는 거, 설득하는 거, 인내하는 거, 용서하는 거. 저희 가정도 오남매, 오남매가 함께 찢고 뽑고 싸우면서 모든 관계를 가정 속에서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시간도 나누고 공간도 나누고 이부자리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어 쓰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그 큰 생선 한 마리를 이 아기가 혼자 독차지해요. 그것도 지가 발려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옆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발려서 입가에 먹여주죠. 남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은 고통을 모르죠. 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헌신해주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애들은 고통을 겪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여주고 흘리면 닦아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을 다 부모가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창의력과 사고는 언제 생길까요?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창의력과 사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닭과 돼지가 100마리가 있는데요. 합쳐보니 다리가 240개예요. 그러면 닭은 몇 마리고 돼지는 몇 마리일까요? 요즘의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받았어요. 과연 돼지는 몇 마리고 닭은 몇 마리일까?
다리가 240개라는데 아이 몰라. 학원 스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엄마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물어보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버리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앞마당에 나가가지고 이 돼지가 50마리면 어떻게 된 일일이 그 다리를 다 세알리죠. 밤새도록 240개를 맞춰 대입해가며 맞춰가는 거예요.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요, 이 아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장애력이 생기는 거죠. 요즘의 부모들은 언제나 이 아이들의 고통을 부모가 대신 겪으면서 고통을 못 겪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학교에 부모들이 가서 청소를 하는 나라,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애들을 보호하고 숨기고 감추니 아이들이 이 사고력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차단되어 버리는 거죠. 엄마가 모든 순서를 정해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모든 계획을 다 세워줍니다. 그리고 사고력과 장애력은 순서를 짜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너는 먼저 밥을 먹어. 그 다음에 씻어. 그 다음에 옷을 입어. 양말부터 신고, 그 다음에 바지, 그 다음에 티셔츠야. 티셔츠는 오른쪽부터야. 이걸 일일이 순서를 다 정해주면 아이들이 사고력이 언제 생기겠느냐라는 거죠. 남편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여보, 먼저 밥을 먹어. 그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고, 그 다음에 우편물을 찾아와. 남편은 뭘 하고 싶어요? 남편은요, 먼저 밥은 먹기 싫고 쓰레기를 버리고 우편물을 찾아오고 나중에 밥을 먹고 싶은데 일단 밥을 먼저 먹어. 모든 아내들이 아이들과 남편의 밥을 먹여야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다 정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고할 시간, 사고할 기회가 상실되는 거죠. 학교에 갔다 오면 학교 숙제부터 해. 그 다음에 학원 숙제하고 영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수학부터 해. 순서를 다 정해주면 아이들이 사고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처럼 순서를 정해줄까요? 엄마가 편하기 위해서, 빨리 모든 일을 끝내놓고 자유하기 위해서. 세 번째 아이들의 특징은요, 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 아이들이 자라죠.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없는 사회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정보가 풍부하고요, 모든 것이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 밥 안 먹어. 이게 벼슬인 줄 알고 밥 안 먹는다고 선포하고, 또 나 공부 안 해. 이것이 벼슬인 양 선포하죠. 옛날에는 그토록 공부하고 싶어 했던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가 아닙니까? 학교 안 보내줘서 가출하고 학교 가려고, 돈 없어 공장 다녀 돈 벌어 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것이 포화 상태인 우리 아이들. 그러니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죠. 콩 한 조각, 고구마 하나를 나누어 먹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옆집에 철수 엄마가 오늘 물김치 담궜다고 가져오면 감사히 먹고 우리 집에 있는 배추김치를 나누어 주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요,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를 뿐더러 나누어 주지도 않죠. 혹시나 나누어 주면 의심부터 하죠. 이 아줌마가 왜 이걸 갖다 주지? 뭐 큰 부탁을 할 게 있나? 의심부터 하는 거죠. 이처럼 모든 것이 풍부한, 부족함이 없는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요, 똑똑하다는 말을 다 듣고 자랐습니다. 요즘 우리의 어린 시절과 비교해보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맞죠? 한글을 기본적으로 하고 숫자를 잘 알고 영어도 말하고, 그러니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 보입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도 한글을요, 3살에 한글을 떼고요, 4살에 성경 암송을 하고 막 그랬어요. 노예 암송 대회를 나갔어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천재가 아니었어요. 그저 정보의 접촉을 빨리 했을 뿐이에요. 문자를 빨리 접하다 보니 그것을 빨리 익혔을 뿐이죠. 머리에 지식이 많다고 똑똑한 것이 아니죠. 냉장고에 재료가 많다고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잘 꺼집어내느냐가 실력인 거죠. 그것이 힘인 거죠. 제가 교육대학원을 다닐 때에 부모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천재성, 영재성 검사를 해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교수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시험도 치고 1시간 데리고 다니면서 쭉 보면 대부분이 영재가 아니에요. 자기 아이는 뭐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중국어도 다 한다라고 영재라고 데려왔는데, 영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할 능력이 있느냐, 끄집어내었을 때에 합치고 나누고 요리할 능력이 있느냐, 이게 영재라는 거죠. 즉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관계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은요, 중학교를 다녀도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문자, 활자, 정보를 늦게 접했기 때문에 글자가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지혜가 없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다섯 번째, 요즘 아이들은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입니다. 공부 스트레스가 많고요, 잠들기 전까지 공부를 합니다. 물론 잠들기 전까지 게임하는 친구도 있죠. 공부를 잘 시키려면요 부모가 두 가지 정보에 능통해야 되죠. 하나는 어떤 강사가 잘 가르치는가, 학원 정보, 또 하나는 어떤 의사가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는가, 정신과 정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옛날에는 방학생활하면 방학에는 숙제 하나죠. 방학생활, 이 한 권이 숙제가 전부였어요. 오늘의 세월이 흘러서 뭐 전인교육한다 이런 거 하면서 이 방학생활이 뭘로 바뀝니까? 이 탐구생활로 바뀌죠. 그래서 책을 그 탐구생활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저것 막 문제를 내놓고 이것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감한 친구는요 네 알아봤습니다 하고 끝내고요, 조금 소심한 친구는요 일일이 그 알아본 정보들을 다 기록하죠. 매우 숙제가 많다라는 거죠. 방학이 뭡니까? 놀방, 배울 학, 학습을 놓는 것이 방학인데, 방학 때 되면 외국을 가야 되고요, 더 많은 학원을 다녀야 되고요, 더 많은 공부의 양이 쏟아지는 거죠. 저마다 하지 않는 학습이 선행학습이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선행학습이라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 상급반에 진학해서 학습의 양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치원의 아이들이 원형 탈모증이 생긴다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이 유치원을 다니면서 숙제가 뭡니까? 영어 단어 100번씩 써오기, 블랙캣, 이것을 100번씩 써가는 게 숙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난리 속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요 빨리빨리 스피드만 강요하죠. 엄마가 인내심이 있어야 사고하는 아이,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간다는 거죠. 집에 아이들과 함께 요즘에 유행하는 롯데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조금 있으면 엄마가 잔소리할 때가 됐는데 예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자 2대5까지만 보고 들어간다, 이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이제 2대5가 나오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 공부하네, 이 아이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인내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부모 세대, 그만큼 또 이 미디어에 중독이 된 우리의 아이들 세대. 그래서 이제 공부 하나 들어가서 공부 하나 조용해서 한 10분, 20분, 30분 지나서 원래 방문을 열어보죠. 그럼 애들 뭐 하고 있어요? 볼펜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들어간 지 언젠데 아직까지 그 짓 하고 있냐, 혼나고 욕을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들어가자마자 공부를 바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이 워밍업 시간이 필요한 거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이 정리되어야 한 최소한 30분은 지나야 이 공부에 발동이 걸리는 거죠.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 속에 스피드만 강요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충분히 자기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자기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를 발휘하는 자녀가 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믿을 만한 존재일까?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모든 인간은 자아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 자기를 실현하는 경향,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요. 이 배추에는 배추벌레가 있는데 이 배추벌레가 배추를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배추는요, 또 자기도 살아남으려고 배추벌레가 자신을 뜯어 먹으면 이 배추가 독성을 내뿜는답니다. 독성이 나오면 이 배추벌레는 또 점프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이 배추를 갉아먹는 거죠. 이 배추도, 이 배추벌레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아 실현,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는 거죠. 막 기어다니는 아이를요, 통유리속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요? 나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두 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경향성, 그런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얘 나름대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이로 충분히 기능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도와줘야 되겠죠. 먼저는요, 우리는 자기 경험에 개방적인 아이로 자라가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입니까? 체면 문화죠. 우리는 밥을 안 먹었어도 식사하셨습니까? 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배가 고파도 예, 밥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경험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려면 우리는 이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한 개방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전에 EBS에서 나온 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정직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라는 그 실험이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이죠. 예, 자기 경험에 개방적인 인간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거죠. 잘 못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잘 못해도 잘하는 척하는 아이, 누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척해요. 그 사람은 평생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방하고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거죠. 이번에 중간고사를 쳤어요. 몇 개 틀렸니 하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한 5개 틀린 것 같아요. 헷갈리는 것, 찍었던 것을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2개밖에 안 틀렸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요, 한 5개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그런데 찍었던 것을 다 맞다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보면 한 15개 이렇게 틀리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후한 거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을 못 봐도 자기 탓을 하죠. 이번 시험 못 봤어요. 내가 시험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남 탓하죠. 우리 선생님 되게 이상해. 안 배운 거 막내. 이런 핑계를 대죠. 그날 너무 더워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시험을 잘 못 봐서 남 탓하는 거죠. 자기 경험에 개방적인 인간, 이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실존적인 삶을 사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교육은요,
이 실존적인 삶, 실존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삶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설교 시간에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건 나랑 상관없는 것 같다. 길을 딱 닫고 있으면요. 그는 굉장히 비실존적인 삶이죠. 실존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나? 길을 열고 그렇구나. 오늘 여기에 집중하는 삶이 실존적인 거죠. 교회에 오면요. 집을 걱정해요. 오늘 내가 가스불에 뭐 올려놓지 않나? 집에 가서는 교회 걱정하죠. 어떤 남자들은요. 출근하면 집 걱정하고요. 집에 오면 회사 걱정하고. 실존적인 삶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은 오늘 여기 현재에 충실하는 삶.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학교 가서는 학원 숙제하고 학원 가서는 학교 숙제하고 실존적인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과거에 한때 예뻤는데 옛날에 잘 나갔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화려했던 과거를 다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과거가 화려하셨나요? 그 과거를 우리는 포장하고요. 현재는 감추어 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과소평가하고요. 내일은 과대평가해요. 오늘 할 일을 내일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일로 미루는 것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공부 못하겠다. 내일 해야 되겠다. 오늘은 할 수 없다 가소평가하고 내일은 할 수 있겠지 과대평가하는 것은 오늘 청소 못하겠다. 오늘 빨래 못하겠다. 오늘 설거지 못하겠다. 내일 해야지. 내일은 또 그 다음 날로 미루죠. 실존적인 삶이 아닌 거죠.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점점점 더 신뢰하는 인간입니다. 자신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 이 말은 자신감이 있다는 말이고 이 자신감이 있다는 말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자율적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대인관계, 관계에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더 자신감을 가질까요? 미국의 교육은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교실에서 애들보다 선생님이 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아이들이 말하게 하는 거죠. 또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끝까지 경청해라.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교육을 반대로 하죠. 떠들지 마라. 무조건 떠들지 선생님만 말하게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선생님 방송, 학원에 가서 학원 방송, 집에서는 북한 방송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왜 엄마의 이야기를 북한 방송이라 할까요?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엄마의 방송을 북한 방송이라 하는 것은 애들이 수업 시간에 유일하게 하는 말 선생님 칠판이 안 보여요. 그 말만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을 하지 않으니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점점점 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엄마가 대신 해주니 어려움을 못 겪어봐서 경험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 자신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다니 보니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됩니다. 다양한 경험, 다양한 정보, 이 습득을 부모가 돕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관계의 지능을 넓히는 방법이죠. 서울의 강남에 사는 부모는 자기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 장애를 가진 아이, 자기보다 못한 아이와는 사귀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아이는 결코 이런 관계성의 지능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개성, 다양한 배경,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즉 우리 대학교에 같은 구조죠. 다양한 집단이 모인 이런 구조의 사람을 경험해봐야 우리는 관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흔히
남자는 어디를 갔다 와야 처리된다 이야기합니까?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하죠. 목사로서 참 자존심이 상한 이야기인데 교회 와야 처리된다 이야기 안 하고 군대에 가야 처리된다 이야기하니 인간이 된다 이야기하니 왜 남자들 군대를 가면 처리되고 인간이 될까요?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되죠. 그 일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온갖 삽질을 혼자 다 해봐야 되는 거거든. 또 다양한 사람들, 전에 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 수많은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터득하면서 관계를 맺기에 이 사람들이 군대 가서 처리들고 자신감을 가지고 제대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 관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우리는 창의적인 삶. 자유로운 삶을 사는 인간을 키워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보면요. 그런 사람이요.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어쩔 줄 몰라 무엇을 해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많은 일, 더 많은 호기심을 발휘하고 시도를 하죠. 호기심이나 창의성이라는 것이 이 자신감을 통해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창의적인 인간, 관계 맺는 인간, 능동적인 인간, 이 자유로운 인간은 이런 책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만남과 교제와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오늘은 관계 회복과 자신을 돕는 대화의 기술인데요. 여러분, 대화의 기술은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교회 교육이 이 주일학교 교육으로 이렇게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교육이 주일학교 교육으로 축소 안 돼 있죠. 다 함께 집단적인 교육.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이 세대 통합 교육이 이루어졌죠. 그 관계 속에서 예의와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웠던 전인신앙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교육이 전문화되다 보니 저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지네들끼리 예배드리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전인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 오늘 제가 이야기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 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인격이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 어르신들이 함께 수고하고 애를 쓰며 우리가 힘쓰며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서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여기고 함께 양육하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내 아이인 양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며 관계 맺으며 건강한 자녀, 충분히 기능하는 자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